네, 용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의 의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고요. 네, 용도구역의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다 삭제가 되었어요. 대신에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과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요. 그래서 전에는 개, 도, 시, 수, 입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입 대신에 입, 복, 도 이 세 가지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도시 수입 이렇게 첫 글자를 떼서 외웠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도시 수입 그대로 외우고요. 복도, 복도도 같이 수입해야겠죠. 개도시의 빌딩에 수많은 복도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일대 입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계획, 도시혁신계획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이 신설된 법률로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도시군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애매해서 일단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체가 이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 즉 개특법으로 정한다. 알아두시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거꾸로 하면 시도죠. 바꾸면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암기해 두시고요. 여기에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X.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 및 목적.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중 정한 기간 동안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중 그 정한 기간 동안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한다. 그래서 어떤 시가화되는 것을 유보한다. 이렇게 잠시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개발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잠시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에 멈추게 한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5년 이상 20년 이내라는 게 이제 중요한 횟수인데 이렇게 하면 각각의 어떤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와 유보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네, 그럼 맞는 거죠? 5년 이상 20년 이내니까요.
또는 시가와 유보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이것도 맞죠? 그런데 시가와 유보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안 되죠. 뭐 3년으로 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3년 안 되고 그러나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15년으로 정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30년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문장의 예를 통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가와 유보기간의 결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가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 상황, 산업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금 다 진행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실효, 이제 효과가 사라지는 걸 실효라고 하죠.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시가 유보 기간, 그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그랬죠. 이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있습니다.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런데 이거를 뭐 시가와 유보 기간의 종료 교실의 다음 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력을 잃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 시가와를 그 멈추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그 조정구역이 그 명령이 사라지면서 개발 가능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이 시가 조정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죠.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살펴보면은 시가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신고로 가능하다? 틀립니다.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하다? 틀립니다. 허가 없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아래 나의 항목의 행위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허가와 상관없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일부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and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또 두 번째 관계행정기관 장애 요청, 주민의 요청 아닙니다. 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건 맞아요. 그런데 주민의 요청에 나왔네요. 틀립니다. 시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주민의 요청이 틀린 거죠. 자,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개발 행위도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한데요. 자, 어떤 것이냐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가능한 건축 행위를 좀 보겠습니다. 농업, 임업, 용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즉 축사. 네, 뭐 시가 조정구역이라서 거기서 농사 짓고 뭐 가축 키우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지을 수 있어요. 축사, 퇴비사, 잠실. 이 잠실은 이제 누에꽃이 하는 그런 기르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양어장, 창고, 저장 및 보관 시설을 포함하고요. 생산 시설, 단순 가공 시설 포함해서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것도 너무 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뭐 초과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하는 것으로 해서 기출에 나왔는데 이걸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이해를 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야, 여기까지 나올까 해서 이런 거를 관가한 상황에서는 맞추기 힘들겠죠. 국계법에서 보통 12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국계법을 여기서는 뭐 10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이 부분이 사실은 공부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국계법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반타작만 하자. 6문제 나오는데 3문제 맞추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3문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 국계법에서 10문제 이상 맞추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계법에서 쉽게 나오리란 법이 없거든요. 국계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나오기도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생각보다 적게 7, 8문제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0문제 이상 맞추려면은 이 부분 국계법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놓치면은 10문제 이상 맞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건축,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 이런 거 정도는 허락을 해줘야 되죠.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경미한 행위,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형질 변경,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시과 조정구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굉장히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해줘야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 시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가 조정구역에서 허가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및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및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농지법상 농지 전용 의제는 없어요. 알아두시고요. 기출을 한번 다시 또 보면은 시가 조정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아니죠. 공익시설, 공용시설도 이런 공공시설도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개정으로 전체 내용이 아예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들은 일단은 싹 지워주시길 바라고요. 개정 전에 나왔던 교재에는 이 부분이 있을 건데 개정된 내용으로 다시 바꿔서 학습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은 교재를 구매한 상세 페이지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요. 그 부분 다운로드 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고, 제가 개정 이후에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개정된 내용으로 교재 내용을 바꿔서 이미 다 편집을 해 놓았으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구조화 계획은 이제 이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별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이렇게 같이 봐야 될 그런 계획인데, 이 내용을 이제 위치할 공간이 아직은 좀 잡혀 있지 않고 애매해서 여기다 놨어요. 그래서 먼저 그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혁신 구역 및 계획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복합용도계획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미리 말하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계획으로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요것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이 부분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 대상을 보면 그 도시를 혁신하는 말 그 뜻대로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에 대해서 도시혁신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우리가 입지규제와 최소구역 할 때도 똑같은
문장이 나왔었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에 지정을 한다. 입지규제와 최소구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 10일 근무일 기준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그런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다.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게 약간 독특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특징이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꼭 이 법에 따라야 된다. 국토계획법에서만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시료,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이제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미리 좀 살펴보면은 45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시료 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신에 도시혁신구역이라고 말을 바꾸면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 대신에 도시혁신계획이라고 말을 바꾸면 돼요.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말하자면 그게 지정이 되면 로또를 맞는다고 그랬죠. 아주 강력한 법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이제 보호되고 진행이 되어져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도시혁신구역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 어떠냐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도시혁신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이제 도시혁신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 이게 3년 내에 안 되면은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경우에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실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또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경우 5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것을 똑같이 이 도시혁신구역에도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미착수가 나오면 도시혁신구역도 5년 이내에 그게 사업이 미착수가 되면은 그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실효된다 라는 내용이 똑같이 접목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릴 것이고요. 도시혁신구역이 이것을 준용한다는 사실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도 배울 때 적용 특례라고 그래서 미주, 공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날 텐데요. 도시혁신구역에서도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좀 달라졌죠? 그 미술작품 설치,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부설 주차장의 설치까지는 같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추가된 건데요. 학교 용지의 조성 개발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그래서 미주는 공부하는 학도다. 그렇게 추가된 부분들을 학교 용지의 조성 개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보다도 요 밑에 거를 꼭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지규제 최소화구역도 똑같이 그랬었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뭔가 특혜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에 대해서 배워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게 간다. 그리고 약간 좀 틀린 부분 추가해서 좀 공부하시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용도 계획도 도시혁신계획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는 걸로 해도 올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합 용도 계획이란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 용도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복합 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었죠.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체 복합 구역을 지정한다라는 사실과 요 밑에 세 개에 해당하는 경우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입체 복합 구역이라는 것은 뭔가 지하와 지상의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도로를 지하화한다. 그런 개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도시군 계획 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 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제 입체 복합 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지정할 때 좀 특징적인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 지역별 최대 한도의 200% 이하로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공이 200% 이하로까지 늘려준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이 세 가지 구역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해요. 이걸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 가지 계획들을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런 세 가지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이제 이렇게 입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구역 세 가지와 계획 두 가지가 있죠.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5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반드시 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할 때에 한해서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수립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수립하는 것은 할 때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하면은 답이 이게 되겠죠? 네, 아무 단서가 없으면은 틀린 답입니다. 요거는 입체 복합구역은 요 위에 1, 2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신설된 경우에는 당일 시험에 나오기 힘들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뭔가 신설되고 바뀐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는데 복잡한 건 안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핵심되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언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과 비슷하게 거의 같게 진행돼요. 그래서 입안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이제 수립권자가 이렇게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잖아요. 이 공간 재구조 계획도 위에 이렇게 나열된 수립권자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안 제한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주민,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이 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인데 이거는 단서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와 마찬가지로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인 등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욕심을 내면은 좀 특징적인 것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된 용도 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자 제한을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자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아는 관계자 소수만 알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제한을 위한 공고를 해야 한다. 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은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결정권자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대도시 시장은 없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신청만 할 뿐이지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 또 공간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은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의 경우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를 혁신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아까도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의 효력을 보면 공간 재구조화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역시 뭐뭐 나오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면 맞는 말이고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니라 도고날이죠. 도루고 면도날, 도고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신설된 부분 알아봤는데요. 없던 게 새로 끼어들어서 좀 낯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제가 체크해드린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이제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먼저는 예를 들어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첫째로는 아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부분에서 대부분은 사실 시험과는 관련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이번 경우와 같이 대규모로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에 틀린 지문이든 맞는 지문이든 좀 한두 개는 지문으로 언급될 수 있기에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또 언급할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한 기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 알아두시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는 용도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면적 대비해서 그렇게 가중평균 한다는 거예요. 건축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건폐율은 건대에서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을 100 곱하기 하고요. 용적률은 연대에서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에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건축물의 경우는 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건축물은 전부 다 방화지구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이게 방화벽이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방화지구 건축 제한을 따르지만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만 요 구획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래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을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 지역으로서 해당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준주거 지역 규정으로 이렇게 다 적용을 하지만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닌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녹지 지역이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이거는 녹지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준주거 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위에 가와 나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눈에 익히시고 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반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